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취재 파일인데요. 이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봅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금융시장부 오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세계 금융위기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입니까? 네, 그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책 아시죠? 박기영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번역해서 이제 국내 소개도 한 책인데요. 네. 그 책을 지은 그 아티프 미안 교수, 아미르 수피 교수가 이제 공동 저자인데 그 중에 한 명인 아미르 수피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가 최근에 한국과 중국의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좀 그 독립된 논문을 하나 내놨어요. 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15년 그러니까 얘는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부동산 정책이 한참 시행될 때인데요. 이때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23%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났고요. 23%포인트면 많이 늘었으니까 다들 실제로 빚을 내서 집을 샀군요. 네, 그렇죠. 그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표를 보시면 옆에 비슷한 나라들 영국과 미국이 좀 비슷한 비율로 보이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해당 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증가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막대 그래프 길이가 비슷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시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 시기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고요. 영화 빅숏이라는 영화에서 잘 묘사되어 있지만 미국에서 거의 묻지마 대출이 횡행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은 금융위기가 터졌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 금융위기 직전과 최근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비슷한 게 심상치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최근 우리나라나 중국보다 이 가계부채가 더 빨리 늘어난 것은 없었습니까? 다른 표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대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3%포인트 늘었다고 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좀 유명한 국가 중에는 프랑스가 그 다음 우리나라랑 중국 다음으로 많이 늘었는데 저게 10% 남짓밖에 안 되고요. 세계 평균은 한 4%, 5%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랑 중국이 한 4-5배 빠른 속도로 늘었다라는 거고요.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2배 넘는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전체 비율이 60% 정도 선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100%가 넘는 수준이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등히 많기는 한 건데 그렇게 가계부채가 많아졌어도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갚을 능력이 좋아졌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정부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수피 교수가 지적한 문제, DSR이라고 아시죠? DSR이 어떤 거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쉽게 말하면 가계 수입 중에서 대출을 갚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지출의 비중을 말하는 건데요. 부채 규모 자체가 늘거나 아니면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이 DSR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환 능력인 거죠. 그렇죠. 수피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3분기 그러니까 약 2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DSR이 1.2%포인트 올라서 14% 정도에 달했다. 1.2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크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금융위기 직전에 그러니까 200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DSR 증가 폭이 2년 기준 0.8%포인트다. 이거 생각하면 이제 뭐 비율로 따지면 50% 이상 우리나라가 더 빠르게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이게 좀 더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DSR은 뭐 이렇게 조금 등락이 있긴 하지만 주로 2015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죠. 전 세계 평균은 쭉 내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비율기가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갑자기 또 상환 부담이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4년 그때를 기점으로 빠르게 늘어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2021년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빨리 올렸었죠.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이자 부담도 좀 커진 영향인데 특히 우리나라 대출의 경우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서 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의 증가 효과가 조금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은 고정금리가 더 많나 보죠? 네, 미국은 고정금리 위주로 대출이 형성되고 있죠. 네. 예. 근데 작년은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을 때인데 부채가 좀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부채가 좀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05% 정도까지 올랐던 데서 103% 정도로 작년 말 기준으로 조금 떨어졌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4월부터 이제 다시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은행의 가계 대출이 6조 원 늘었는데요. 네네. 이게 한 22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네. 네. 그리고 표를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표를 보셔도 네, 표가 나오고 있죠. 네, 지난해에는 대출 규모가 좀 줄어들다가 네네. 5월부터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제 5월까지만 확정 통계가 나와 있는 거고. 대출 규모가 줄어들다가 갑자기 확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이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해에 계속 하락하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값이 오를 기미를 보이자 주택 구매를 위해서 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라고 좀 정책 대출을 도입한 게 있었어요. 네네. 이게 저금리로 좀 지원을 해주는 건데 네네. 6월까지는 요거 비중이 많았었는데 네. 7월부터는 이 특례보금자리론 외에 그냥 일반 주담대가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일반 보시면. 대출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대출 외에도 네. 그냥 시장 금리로 빌려서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네. 한은은 또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네. 가계 대출은 통상 주택 거래 증가의 한 두세 달 후에 이제 실적으로 반영돼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주택 거래 실적을 보면 가계 부채가 8월 이후에도 당분간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차주들이 금리가 조금 높아지긴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2020년도 이런 때에 비해서. 네. 그렇지만 이 금리 수준에 좀 적응을 하면서 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데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이자를 감수하더라도 집값이 더 오를 걸로 보이면 일단 빚을 내서 사고 보자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거네요. 네, 지금은 그런 심리가 조금 다시 네네. 살아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가계부채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네. 이 한국은행도 이 부분을 지속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네.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네. 이런 보고서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위험은 이제 부채 규모가 너무 많으면 네. 지난해 뭐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시로 이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네네. 결국은 과다한 부채 때문에 그런 어떤 부채 부실화로 인해서 네.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으면 네. 혹시나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나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게 뭐 국내외에서 대부분 다 인정하는 바고요. 네. 왜 그러냐면 차주들의 질이 우량하고 네. 담보도 이제 주택 가격이 진짜로 대폭락하지 않는 이상 네네.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뭐 이런 점에 근거해서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번에 논문을 쓴 수피 교수도 네네. 한국이나 중국에서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이 소비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 네네. 특히나 수피 교수는 DSR이 높은 한국에서 네네. 특히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확실하게 경각심을 가지고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국에서도 얼마 전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지난주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보금자리 대출의 금리를 조금 이제 0.25%포인트 올린다라는 네. 내용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은행에 요청하겠다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네네. 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의 경우에는 이미 뭐 예정돼 있던 조치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정부가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 뭐 관리 가능하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 8월에 들어서는 이제 조금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이 50년 만기 주담대 이게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게 당국의 어떤 그 관리 감독 강화 요청으로 이제 좀 지급이 자제될지 이 부분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가계대출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쪽을 일부 규제하겠다는 건데 이 효과가 충분할까요? 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미 이제 40조 규모로 예정했는데 네. 30조 정도 집행이 이미 됐거든요. 예. 사실상 큰 효과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큰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고요. 남은 10조 원을 새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걸 적용을 해도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지속되면 네네. 가계 부채도 꾸준히 늘어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 심리가 이제 더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그 책 빚으로 지은 집을 번역한 사람도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문제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우선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논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금통위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채의 재정과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위험하다라고 우려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위원 발언을 그대로 옮겨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 수립 시 인플레이션 리스크뿐만 아니라 금융 불균형 상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리 결정에서도 부채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 된다. 뭐 부채가 지속해서 급증하면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 집행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가 넘으면 위험하다라는 신호는 계속 보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들으면 뭐 당장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총재 스탠스는 좀 어떤가요? 네, 부채 문제만 보면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상황인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스탠스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장기적으로 부채 비율을 GDP 대비 80%까지 낮춰야 된다. 뭐 그리고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이게 단기적으로는 부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어떤 조치가 나올 거다는 신호는 뭐 주지 않고 있는 셈인데요. 정부가 아마 특례보금자리론도 도입했고, 그다음에 전세 반환금 대출 규제에도 조금 완화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PF가 불안한 점도 있고 해서 이게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딜레마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당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가계부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